안녕하세요. 유보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양, 가족의 변화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도움 말씀을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최성애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입양을 하게 되면 그 부모와 자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가족이 변화를 겪게 되고 또 적응기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적응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울 때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 전체 가족이 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이렇게 여기시고 또 대처법을 배우면 괜찮을 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저희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게 때로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 걱정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걱정이 많이 앞서가지고 아이가 지금 어떤가를 잘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이의 적응인데요. 사실 아이를 입양할 때 기존의 아이가 있다면 또 이 아이가 어떻게 이 변화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혹은 대응을 하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이제 외부에서 온 아이도 많은 것들이 새로운 환경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환경에 어떻게 지금 얘가 대처하고 적응을 하는가 그 과정을 정말 살펴본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오랜 기간 준비를 하면서 입양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네. 이 부모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네. 내가 잘못해서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이게 맞는 건가, 이러저런 네. 고민들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그 고민은 책임감에서 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고민조차 안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출산을 한 경우도 그렇고요. 또 입양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오는 그 중압감 혹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때로는 우울증을 겪기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많은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것이 점점 더 오래되고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가 되면서 점점 좀 심해진다 할 때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네. 입양하신 부모님들 중에는 혹은 네. 그 부모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내가 부모가 맞나? 네. 내가 정말 아이한테 충분하게 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 주고 있는 건가? 그렇죠.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씨앗을 심었다 해서 갑자기 꽃이 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성장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볕도 주고, 보살펴줘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성장을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고민에서 정말 중요한 그 정체성이라는 거 정말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그냥 내가 하나의 여성 혹은 하나의 남성으로서 살다가 관계가 생기면서 내가 엄마 혹은 아빠 이런 그 역할 혹은 자기 그 정체성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때는 이렇게 뜨아함 같은 것도 막 낯설음 이런 것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엄마네 막 이런 거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악몽도 꾼다 그래. 하루 종일 아기를 업고 다니는 그런 꿈을 거나 막 업었다고 봤는데 나중에 아기를 펼쳐보니까 아기가 없더라 막 이런 그런 꿈을 꿀 정도로 굉장히 그 중압감, 스트레스 또 역할의 변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입양도 입양 과정에서 어떤 동기로 입양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안 돼서 했을 때는 어떤 때는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제 기존의 아이들과 이렇게 자꾸 뭐 비교가 된다든지 혹은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그 정체성의 혼란 또 어떤 때는 그 호칭 자체도 그 아이가 엄마 조금 크게 커서 온 애들은 엄마라고 바로 안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도 굉장히 또 마음이 또 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역할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정말 흔히 겪는 그런 그 과정이죠. 네. 그런 정체성의 어떤 변화나 그런 고민이 들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네. 일단 이건 이상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둘의 관계만이 아니라, 즉 아이와 그 엄마 혹은 아이와 아빠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 구성원들, 또 심지어는 일가 친척, 뭐 이웃 사람들까지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네. 저 집에 아이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둘이네 이러면서 뭐 꼬치꼬치 네. 묻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 왜 안 닮았어요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참 예기치 못한 여기저기에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도 참 여러 가지 정체성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아이에게도 굉장히 큰 혼란이 있어요. 자기가 부르던 부모를 남처럼 여기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한테 그 부모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정말 받아들여질까,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이제 아이들이 커서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거를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뭔가 이렇게 원래 기대했던 아이가 아닌 두 번째 대안이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모님들의 어떤 기대치에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완벽한 아이가 되느라고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것도 말 못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중압감, 불안감도 굉장히 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그 너무 힘들게 되면 아이고 혈통이 나쁘다는 둥, 뭐 얘가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뭐 원래 그 혈연 과정에 그 부모에 대해서 뭔가 탓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아이로서는 정말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는 누구에 속하나. 그래서 우리 왜 다 자란 그 서양에서 다 자라가지고 한국에 온 그 성인이 된 입양 아들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한국인이야? 내가 스웨덴 사람이야? 난 미국인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혼란감, 정체성 이런 것도 사실은 입양 아동들이 겪는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정체감의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입양, 가족의 변화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입양한 후에 변화된 가족의 적응기를 잘 보내신 가족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아들을 입양한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아들과 처음 만난 건 아들이 10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요. 작고 조그만 그 아이를 만나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지 잘 몰랐고 서툴렀습니다. 특히 아이가 저한테 정을 주지 않아서 아이와 애착 형성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좀 더 잘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더군요. 하지만 절망 끝에 행복이라고 했나요?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든든한 보디가드라고 할까요? 그래서 입양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에게도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준비를 더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네. 아이가 처음에는 좀 부모를 정을 안 주다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잘 적응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 이런 사연인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뭉클하기도 하고 감동이 됩니다. 이 사연은 보니까 아이가 입양한 후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박사님? 그렇죠.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일단 생후 10개월에 입양이 됐다 하면은 그때가 낯가림을 심하게 하는 때거든요. 이때가 애착 손상의 후유증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이는 한번 자기가 애착을 형성한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자기가 정착을 해야 되면 그때까지의 그 불신감이 굉장히 커요. 또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또 만약에 조금 더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날 돌봐줬던 사람을 내가 배신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열기까지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 부모의 경우에는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을 일관되게 사랑으로
기다려주면서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이제 한 네. 11살쯤 됐을 텐데 아이가 이제는 정말 보디가드 역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믿고 따르고 또 든든한 어떤 뭐랄까 한 가족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낸다는 거 정말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애착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좀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게 초기에 애착 형성을 잘 하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네. 혹은 청소년기가 되어서 그렇죠. 이제 정체감 혼란을 겪으면서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어려운 네.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걱정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 걱정이 지나쳐서 불안감이 들거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되거나 그로 인해서 또 아이와의 사랑에 여러 가지 그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는 사실은 약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되거나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아이를 완벽하게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하고 조율을 해가면 돼요. 네, 특히 정서적으로. 네. 아이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거고 네. 부모도 또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과 고민도 있고 또 감정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정적인 서로 조율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 코칭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대개는 피부 접촉이라든지 이런 아이 컨택트, 눈을 마주친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놀이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아이와 같이 친하게 지내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경험? 그런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자주 갖다 보면 네. 그 정체성의 혼란도 훨씬 덜합니다. 정체성 문제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함께 같이 가지고 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누구냐이잖아요. 그 나는 누구냐가 내가 뭐 누구의 딸이다 아들이다 누가 날 낳고 뭐 누가 날 키우고 이런 거보다는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가 네.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충분히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고 또 지지해줄 때 그럴 때 갖는 그 내적인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것은요 뭐 피부가 다르건 뭐 언어가 다르건 문화가 다르건 상관이 없이 세상 어디에 가도 마음속에 든든한 자기의 확고한 그 정체성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만 우리가 잘 심어준다면 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우리 입양 아이들에게 어떤 내적인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로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입양으로 인해 변화가 생긴 가족 내에서 네.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볼 텐데요. 그 네. 전에 먼저 가족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양 후 행복감만으로 빠져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아내의 체력으로 양육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이 둘을 입양한 엄마는 입양은 체력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자연히 부부관계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둘째까지 입양한 어떤 아빠는 아내한테 이혼당할 뻔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빠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고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정의 행복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입양 후 아마도 그 아내분께서 독방 육아를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아빠가 이제 남편분께서 좀 다시 이제 아빠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좀 잘 극복했다라는 네.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육아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체력적으로 우리가 힘들다는 거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어린 아이일수록 우리가 밤에 깨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숙면을 못하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되게 산후 우울증 같이 네. 이렇게 정말 막 힘들고 지치고 이 굴레에서 내가 못 벗어나는 것 같고 막 그런 네. 마음이 들면서 이게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고 욱가버럭 짜증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정말 배우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이 부부들은 그 위기를 이제 알아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가지고 이걸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복하고 나면요, 오히려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진다고 해요. 네. 마치 그 뭐라 그럴까, 전쟁터를 막 같이 동지처럼 잘 겪어내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아, 정말 잘했다, 진짜 참 뿌듯하다, 보람을 느낀다, 예,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참 잘 극복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도 이 양육 부담에 대한 것들은 모든 부모가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 양육에는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어른 넷이 필요하대. 최소한. 그러니까 부부가 힘을 합쳐봤자 한 아이한테 들어갈 자원의 반밖에 못 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입양 전이라도 양가 그 일가 친척, 조부모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렇게 알리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정말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부부에게도 도움이 되죠. 어떤 집 그런 집을 실제로 봤거든요. 네네. 자기네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할머니가 사돈끼리도 사이가 너무 좋아졌고요. 그 아이만 보면 다 같이 웃어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오늘 걸음마 뛰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다. 이러면서 온 가족이 굉장히 화목하게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지나서 진짜 자기네 아이도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그 둘을 키우는데 또 더 재밌대요. 그래서 그런 정말 좋은 그런 사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가족 공동체 혹은 안 된다면 이웃이나 혹은 다른 입양 가족들의 서로 지지 그룹 같은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연처럼 네. 그 부부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부부 간에 어떤 역할들을 좀 감당하면 좋을까요? 일단 서로가 평상시에 이렇게 그 공감과 소통을 조금 자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또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대개는 그냥 각자 힘든 일에 몰두하다 보면 대개는 이제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아, 내가 가정의 경제를 더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하는 책임감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네. 또 아내는 아내대로 지치다 보니까 또 남편과 눈도 마주칠 그런 여유가 없고 이제 이러다 보면서 서로 감정적인 거리가 생기고 또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더 힘들게 되고 이럴 때 위기가 정말 크니까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대화법을 배우던 아니면 전문가한테 뭐 교육을 받던 상담을 받던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책을 통하든 뭐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네.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네.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또 네. 이 기존 자녀가 적응기, 이 변화된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 적응기를 겪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네.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선 사례를 통해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은 저와 아내 그리고 4살 된 딸과 3개월 전에 입양한 6개월 된 작은 딸 4식구입니다. 작은 딸을 입양하게 된 계기는 저희 부부의 입양에 대한 바람도 있었지만 큰딸이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한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체력적으로 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입양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준비하기 전에 큰딸에게 동생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동생이 생긴다는 점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생을 데려오니까 큰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렸을 때 끊었던 쭉쭉이를 빨지 않나 잠자다가 이불에 소변도 보고 잘 가던 어린이집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 보니까 입양하기 전에는 분명히 큰딸이 동생 생기는 거 좋다라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상 여동생이 생기니까 좀 마음이 변했다 이런 네. 얘기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일단 어른들도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대비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데 4살짜리 아이가 네. 그냥 동생 하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과 막상 동생이 오고 나서 벌어지는 상황은 정말 얘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네,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엄마 아빠의 많은 시간과 관심이
자기가 아닌 다른 더 어린 아기한테 쏠리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굉장히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뭐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덮던 담요, 자기가 가졌던 많은 소중한 것들이 또 나눠지게 된다든지 이럴 때 굉장한 상실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특히 4살짜리 아이는 감정을 많이 또 느끼고 표현하게 되니까 이때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것이 퇴행입니다. 네, 퇴행인데, 그럴 때 그 아이를 야단치고 훈계하고 비판하고 아니면 설득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보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동생이 생기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기분이 어때? 그러면 아이가 아마 울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동생 미워 이럴 수도 있고, 엄마 뺏긴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나 4살이면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이제 만 몇 개월이나 또 그 이전까지 엄마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의 그 스트레스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걸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주면, 그러면 이 큰아이도 동생을 이제 점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사랑하는 방법도 자기가 이제 배워가면서, 그리고 동생을 사랑할 때 그 느끼는 또 기분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충족감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자부심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같이 커나갈 수가 있죠. 오늘 입양 이후 가족의 변화와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입양을 준비하시는 예비 입양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 입양에 관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입양의 그 장기적인 그 효과가 굉장히 양쪽이 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그런 성공적인 입양과, 아니면 입양을 좋은 뜻으로 했다가 이제 점점 후회가 되고 실망이 되고 막 힘들어서 또 서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사례를 이렇게 둘로 구분해 봤을 때, 가장 큰 요인은요, 그 입양의 그 동기가 어른들을 위해서 한 거는 거의 다 실패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들만 둘인데 딸 하나 키우고 싶어서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또 미국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 어떤 뭐 이 뭔가를 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뭐 아들 못 낳으니까 뭐 가짜 이렇게 아들이라도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싶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뭐 길던 짧던 간에 끝에 가서는 거의 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난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케이스는요, 대부분의 경우 정말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인데, 이 아이를 보살필 그런 그 어떤 그 친부모라든지 그런 환경이 안 될 때,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잘 키워주고 싶다 하는 아이를 위한 그 동기일 때는 대개는 많이 성공하고요. 또 그럴 경우에 그 아이의 친부모에 대해서도 존중과 함께 진짜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 그때도 아이가 잘 큰다고 합니다. 그거 명심하시면 입양 전에 충분히 같이 부부가 정말 이게 우리를 위한 건가 아니면 그 아이를 위한 건가, 그거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요, 입양을 통해 변화되는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한 부모뿐만 아니라 입양한 아동, 그리고 유자녀 혹은 다른 가족들까지도 다양한 감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요, 서로 다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